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숲속에 생각하는 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세기 동안 자리를 지켜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 경의를 표하며 삶의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 나무는 스스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찾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호기심 많고 야심찬 젊은 철학자 루카스가 숲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 이론이 어떻게 그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루카스는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이 질문들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신이 자연 그 자체라면 고난과 축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같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나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고 나무의 잎사귀들이 서로를 부딪히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루카스는 나무의 소리를 듣고자 더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아, 젊은 철학자여. 마음속 울림은 시작되었습니다. 신이자 자연인 나는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은 나 안에 있다네. 우리의 다름은 본질적으로 이 차이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속에 숨겨져 있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루카스는 나무의 메시지를 곱씹으며 사람들이 마치 각기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소리는 다르지만 동시에 어우러져 하나의 멜로디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의 삶과 자연의 순환은 하나의 조화로운 심포니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바람이 그의 귀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개인의 삶이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부분을 최선을 다해 연주해야 하며 그리하여 전체의 조화로움을 이끌어야 하지. 삶의 고난은 멜로디 속의 구조와 같지만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조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깊은 대화에서 루카스는 자신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을 벗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범실론의 깨달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그 조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나무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스스로의 삶을 자연의 일부로 체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이전과 다른 특별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스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범실론적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는 누구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새기고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쁜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의 한 모퉁이에서 하얀 도화지 카페라는 작은 카페가 열렸습니다. 이 카페는 특별한 곳이었는데 이곳의 주인인 로라는 손님들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카페에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모든 손님들은 입구에서 하얀 도화지를 하나씩 배정받습니다. 이 도화지를 통해 그날의 경험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나가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로 도화지를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었죠. 카페에 머무는 동안 도화지는 손님의 것이었고 그들이 떠날 때 가져가거나 카페에 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철학도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깊게 고민하며 좀 더 명확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카페에 특별한 규칙에 호기심이 생긴 그는 하얀 도화지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도화지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철학도는 도화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도화지를 한켠에 존 로크의 백지설을 떠올리며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아간다는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 여행에서 겪은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떠올리며 여러 색으로 도화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화지는 형형색색이 그림과 글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 시절 쏟아부었던 열정은 따뜻한 붉은색으로, 첫사랑의 기억은 산뜻한 분홍색으로, 실패했던 순간들은 답답한 회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젊은 철학도는 도화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철학도는 도화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도화지를 노라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경험이 제 삶의 백지에 새로운 색을 더해 주었어요. 카페의 이름이 단순한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각자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의 도화지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건 바로 당신이 그려온 삶의 이야기 덕분이에요. 젊은 철학도는 카페를 나서며 다시금 인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맞이할 더 많은 하얀 도화지들을 기대하며 그 위에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마음속으로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 로크의 백지설은 그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렇듯 하얀 도화지 카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공백을 넘어서 세상 경험이 놀라움과 자신만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는 각자의 도화지 위에 아름답게 그려져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무도 찾지 않던 작은 마을 엔트로피아에는 오늘과 같은 변화의 기운이 전혀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평화롭고 단조롭게 그지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며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며 마을의 발전보다는 그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엔트로피아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랭 바디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이 마을이 자신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디오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주간 시장에서 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게 보일까 염려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바디오는 시장 중앙에 있던 커다란 나무 아래에 서서 뜬금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곳에서 나만의 모든 혁신적 생각과 실험을 펼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랐고 그가 어떤 재밌는 장난을 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디오는 진지했습니다. 바디오는 그곳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은 그동안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자유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그의 춤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자유와 즐거움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바디오의 몸짓을 따라 하며 각자의 해석과 색깔로 춤을 췄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이 사건의 진리, 십자기만의 순간을 살아내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기존의 틀을 깨며 길을 개척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피아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바디오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이루었으며 정치가는 개혁을 꾀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건 이후, 즉 바디오의 그 자유로운 춤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엔트로피아는 이제 누구도 찾지 않는 조용한 마을에서 창조와 혁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관습을 존중하되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고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던 커다란 나무 아래에는 이제 돌에 새겨진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당신의 진리를 이끌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바디오가 남긴 그 사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해석주의적 틀을 떠올리면 추론이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신비의 고양이 탐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총명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였고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농장에는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인 그린우드 가문의 금고에서 귀중한 보석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우드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신비한 가문이라 불릴 만큼 외부와의 교류를 꺼리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엘리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고양이인 위스키에게 속삭였습니다. 위스키야,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해결해보자. 위스키는 마치 엘리의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듯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는 우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하몬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조용히 그린우드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몰래 들여다보던 중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린우드가의 주방에서 하녀가 고양이 한 마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엘리의 위스키와 너무나도 흡사해 보였고 엘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양이가 범인일지도 몰라 엘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몬의 이론에 따라 그녀는 가능한 설명을 추론해야 했습니다. 고양이가 보석을 훔쳤다. 하녀가 그 고양이를 훈련시켰다. 고양이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엘리는 마지막 가설을 제외하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는 마을 도서관에서 고양이의 행동과 유대감에 관한 책을 빌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녀는 고양이가 정말로 특정 물체를 가져오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위스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있는 작은 반지 몇 개를 숨긴 후 위스키에게 비슷한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위스키는 금세 반지를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엘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린우드 가문의 고양이가 훈련을 받았고 하녀가 이를 이용해 귀중한 보석을 훔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마을의 경찰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엘리의 치밀한 설명과 증거를 보고는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린우드 가문 하녀의 집에서 금고에서 사라진 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고 엘리의 추론 덕분에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탁월한 관찰력과 추론 능력을 칭찬하며 신비의 고양이 탐정 사건 이야기를 미래로 전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하몬의 추론적 설명주의를 사용해 엘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전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썰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조합하여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